이번에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그 내용 중에서 과정별로 이 기술적인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66쪽에 나와 있는데, 먼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절차는 그렇죠. 생성해야 되겠고, 수집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장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컴퓨터에서 가공을 해요.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자료를 이제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석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이해를 잘할 수 있겠는가? 이대로 시각화를 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먼저 생성을 할 때는 내부 데이터도 있고 외부 데이터도 있는 건데요. 내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관리 시스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미 정형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외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파일이라든지 또는 멀티미디어, 그러니까 영상이나 동영상, 소리값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 스트리밍 되는 자료들, 이런 것들은 외부 데이터인 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부 데이터이거나 외부 데이터 이런 것들을 데이터의 원본으로 삼고 이것을 이제 수집을 해야 됩니다. 크롤링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는데요. 검색 엔진의 로봇이라든지 또 HTML 크롤링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 다음에 ETL이라고 하는 방식대로 소스 데이터를 추출하고 전송하고 변환시키고 적재 메모리에 이렇게 올려놓는 이런 작업들을 수집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죠. 이제 그런 것을 가공해야 돼요. 그래야 컴퓨터 속으로 담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SQL이라는 그런 용어도 쓰고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형상화해서 담게 되는 거죠.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이런 그 스토리지에다 담는 겁니다. 또는 서버에다 담을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서 그 데이터들을 저장된 데이터들을 끌어내서 어플리케이션을 가동시키게 되면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맵 리듀스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 추출 그런 그 작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컴퓨터에서 프로세싱을 거치게 됩니다. 업무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NLP라고 되어 있죠. 그 Natural Language, 그 자연어예요. 자연어 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도 많이 나와 있죠. 그 스피커, AI 스피커라는 거, 또는 스마트 TV 같은 경우에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반응을 하잖아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어 처리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 학습도 해요. 기계가 스스로 머신러닝을 하는 겁니다. 기계 스스로 점점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있게 러닝을 하게 되면 딥러닝이라고 하고, 기계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걸 머신러닝이라고 해요.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패턴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패턴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열해 놓는 그 직렬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 놓으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쉽게 우리가 시각화 단계로 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로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시각화라고 하는 거예요.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 볼 대상이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 아직까지는 그래요. 물론 이제 미래 사회에는 사람이 아닌 개체도 컴퓨터가 만들어낸 시각화 정보를 보고 반응을 보이는 그런 때도 올 겁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낸 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인간에게 적용된 거니까 그 비주얼리제이션을 해서 시각화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도표나 그래픽 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재해석할 수 있는 그 획득 단계를 거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빅데이터의 처리 과정과 적용 기술이 이제 필요하게 될 텐데, 먼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물론 수집을 하려면 어떡합니까? 수집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또는 수집하는 장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는 다양성이 있는 거죠. 정형 데이터도 있고 비정형 데이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것을 저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기술을 발휘하게 되죠. 이건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규모가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그런 규모의 데이터 용량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기술을 통해서 기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텍스트 마이닝 또는 뭐 통계 기술 또는 오피니언 마이닝, 군집 분석 등등등 여러 가지 그 기법을 이용하고 통계학적인 분석법을 활용하고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랬으면 이제 이걸 활용해야 되겠죠. 활용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시키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용어가 자꾸 등장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 다음에 크롤링이라는 용어도 등장했고, 뭐 텍스트 마이닝이라든지 오피니언 마이닝 이런 게 등장했죠. 그래서 그 하나씩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공유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버에 담아놓고 혼자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연결된 여러 사람이 끌어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공유 가능한 자료를 통합 저장해 놓은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그 중복성을 최소화시킨 그런 정리정돈된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외부 데이터 수집 방법으로서 인터넷 링크를 따라다니면서 방문한 페이지에서 웹 문서나 이런 것들을 그 수집하는 것, 이런 동작을 우리가 크롤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용량의 문서, 여기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 내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문서를 수집 분석하고 사회적 쟁점에 대한 그 대중의 의견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이런 좀 더 포괄적인 마이닝 기법을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성이 비슷한 객체를 합쳐서 최종적으로 유사 특성의 군집을 만들어내는, 발견해내는 이러한 동작을 군집 분석이라고 하죠. 통계학적인 그런 그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빅데이터를 가공하게 되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심야버스를 어느 경로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 이용객에게 최대한의 서비스와 많은 사람들을 타게 할 수 있을까? 이걸 하려면 누군가가 그걸 지켜보고 모든 경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타는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옛날에는 그걸 일일이 사람이 다니면서 숫자를 헤아리고 그래서 알아냈겠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센서를 이용해서 몇 명이 타고 내리는지 또는 이동하는지 등등을 데이터 수집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노선의 최적화를 이룬다든지, 또는 범죄 예방 환경을 설계한다. 이것은 사건 사고가 많았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적은 지역을 구별해내서 발견해내서 범죄가 많았던 지역은 보강을 하고 범죄가 적었던 지역은 안심 귀갓길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길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걸 정할 때에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측 배송 시스템도 있어요. 도서라 그랬지만 도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그 택배로 진행되는 수많은 배송 시스템,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당일 배송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당일 배송 시스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잉크가 부족해. 검정색 잉크가 부족해서 빨리 사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구매를 신청을 하고 그럼 며칠 있어야 올 거 아닙니까? 당장 급한데, 그렇게 당장 급한데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며칠 있다 도착하고 이러면 불편하니까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에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전국 단위로 물류 유통 센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류 유통 거점, 지역마다 이렇게 거점을 두고 그 거점에다가 주문이 많은 그러한 자료들을 미리미리 배치를 해두는 거예요. 미리미리 배치를 해둔다. 예측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얼마나 팔려나가는지 하루 일주일 단위로 얼마만큼의 이 비축되어 있어야 될 양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미리미리 가져다 놓는 겁니다. 아주 고객들의 가까이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본사에서부터 배송 시스템에 의해서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거점에 가 있는 그 물건을 바로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일 배송도 가능하겠죠. 바로바로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또는 저녁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도 집 앞에 배송이 가능한 거예요. 바로 예측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포츠 경기에서도 어떤 선수 컨디션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 작전에서는 어떤 선수를 투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는지, 이런 것들도 그냥 감독이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생각나는 대로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들어있는 그 선수들의 각종 값과 지금 당장의 상대편 선수의 어떤 그 측정값, 이런 것들하고 대조해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그런 선수를 배치하는 이러한 용도로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스포츠 자체가 스포츠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훨씬 경쟁력 있는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정보를 활용하지 못한 측이 불리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치열한 경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그 분야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일과를 개개인별로 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여기 일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과를 하루 동안에 이제 그 생산하는 그러한 그 디지털 정보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위치 정보부터 시작을 해서 SNS 활용한다든지 사진 찍는다든지 뭐 등등등 내비게이션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여러 활동량을 디지털 정보를 모두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시각화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색어 추세를 이용해서 관심 있는 주제를 검색해보고 결과를 분석해보자, 이건데 뭐 아무거나 가지고 하면 재미가 없을 것이고,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통 주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구하기 쉬운 그런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추세를 이용해 보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한 그런 검색을 한다고 그러면 작년 12월 말쯤에 이제 세상에 그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11월 달엔 어땠을까요? 언급한 사람이 있었을까? 11월 달에 11월 달의 추세와 거의 제로 베이스였겠죠.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일자별로 점점 언론에서 그 부각을 할 때쯤, 그리고 1월 달에 들어오게 되면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해서 큰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2월 달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하루에 수천 명씩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 3월달 4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점점 어떤 변화의 추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검색해서 그 데이터의 그 검색어의 추세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이제 전 과정을 아까 앞에서 살펴봤었던 그런 빅데이터의 이 가공해서 활용하는 데까지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를 활용해서 먼저 수집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리고 저장한 것을 어떤 툴을 이용해서 가공하거나 엑셀로 그래프를 그려보든지 아니면 통계치를 내기 위한 어떤 그 입력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분석 작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 분석 작업을 통해서 그래프로 그려내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시각화 시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화 시킨 것에 몇 달 동안에 일자별로 하든지 기간 뭐 주 단위로 하든지 그런 쭉 그 그래프를 연결해 보면 어떤 추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다음번에, 그러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몇 년 있다가 또 이런 사건이 재발됐다. 그러면 이미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활용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대처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대처 방안이 세워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억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그 메르스라고 하는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메르스 사태를 대처하면서 쌓였던 이런 사회적인 공공적인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일종의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 매뉴얼대로 따라하면서 더 다른 나라들보다 더 경쟁력 있게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 되겠죠. 바로 이렇게 데이터의 힘이 굉장히 커졌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앞으로는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데요.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개인의 삶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 보자. 빅데이터를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방대한 양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개인의 삶도 변화가 올 것이고 사회나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도 변화가 올 것이 분명하겠죠. 그런 것을 예측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을지 그것도 예측해 봐야 되고요. 만약에 빅데이터 분석 기법이 없으면 옛날처럼 그냥 이렇게 메모한 자료들 또는 이렇게 그 텍스트로 되어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대략 경험자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느낌으로 그간 알고 있었던 몸에 체득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대응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날에는 그런 몸에 체득한 정보 말고 컴퓨터가 만들어낸 그런 빅데이터 처리 자료, 결과, 정보를 가지고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더 확대한다면 의학, 금융 뭐 등등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더 좋아진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토의해 보면 좋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다음번 시간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다음번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합시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